서울 한남동 언덕 위 고급 저택 새우타워. 유리로 된 대문이 열리고 검은 벤츠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다. 윤혜숙, 올해 78. 한때 여성 재계의 전설이라 불리던 새우그룹의 창립자다. 화려한 실크 차이나 드레스를 걸친 그녀는 마치 황후처럼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해숙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그 여자가 문제야, 그 여자가. 혼잣말을 반복하며 식탁 위에 놓인 사진을 노려보던 그녀. 사진 속 인물은 며느리 서유진. 품이 있고 우아한 외모지만 해숙은 그녀를 한 번도 마음에 들어한 적이 없었다. 도련님은 장가를 잘못 갔지요. 며느리가 너무 똑똑한 건 집안 말아먹는 법이에요. 재계 모임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던 뒷말들이 해숙의 귀에 아직도 맴돌았다. 그러던 중 그녀의 불안을 자극하는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바로 무속인 명월당이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은빛 비단 저고리를 입고 나타난 중년 여성 명월당은 불길한 미소를 띠며 방 안에 들어섰다. 짙은 화장에 번뜩이는 눈빛. 해숙은 몇 년 전 이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주식 대처를 받고 큰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었다. 내가 요즘 잠이 안 와.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재산은 많아도 마음이 허해. 해숙의 말에 명월당은 그녀의 손금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해요. 곁에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회장님의 운명을 무너뜨릴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아이를 가졌습니다. 뭐라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회장님 가문은 무너질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이미 예언의 기운이 들었습니다. 해숙의 입술이 떨렸다. 최근 들어 부쩍 똑똑해진 며느리 유진이 자주 거슬렸다. 부동산 투자 경영까지 관심을 가지더니 심지어 남편 도현을 설득해 새로운 신사업에 관여하려 들었다. 서유진 설마 그년이? 명월당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가문을 지키려면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태아가 더 자라기 전에.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나타나 그녀를 끌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환상이 반복됐다. 새벽 4시 해숙은 벌떡 일어나 방을 뒤졌다. 그리고 옛날부터 간직해오던 부적을 꺼내 벽에 붙였다. 절대 내 눈앞에서 내 재산을 탐내게 놔두지 않아. 내 가문은 내가 지킬 거야. 해숙의 눈은 광기처럼 번뜩였다. 그리고 그날 아침 서유진이 아래층 거실로 내려오자마자 해숙은 천천히 다가가 속삭였다. 유진아, 너 요즘 배가 많이 나왔더구나. 네, 어머님 벌써 7개월이에요. 그 아이 꼭 태어나야 하니? 유진은 얼굴이 하얘졌다. 한남동 저택 위로 음산한 기운이 들이우고 있었다. 그 아이 꼭 태어나야 하니? 윤혜숙의 그 한마디는 서유진의 가슴을 차가운 송곳처럼 찔렀다. 유진은 어안이 벙벙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감히 물어볼 수조차 없었다. 그저 해숙의 얼음 같은 눈빛에 압도되어 조용히 고개만 숙였다. 그날 이후 유진은 분명히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식탁 위 찬이 늘 한 가지 부족했고 가사도우미는 눈치를 보며 유진의 방문 앞 청소를 건너뛰기 시작했다. 거실 CCTV는 어느새 2대가 늘어 있었다. 그것도 유진의 방 출입구와 복도를 향한 각도로. 무엇보다도 해숙의 시선이 뭔가 이상했다. 한밤중에도 가끔 그녀가 복도를 서성이며 유진의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나를 감시하고 있어. 도현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허허 웃으며 말했다. 당신 착각이야. 우리 어머니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 아니야. 당신 어머니 요즘 나한테 이상하게 말해. 당신이 예민한 거야. 임신해서 그래. 그냥 조금만 참고 지내자.
애 낳고 나면 다 괜찮아져.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의 눈이 어머니 앞에서 늘 작아지는 것을 알기에 그가 해숙을 막아줄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유진은 거실에 놓인 난초 화분을 보며 정리하던 중 유리컵을 떨어뜨렸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려던 순간 갑자기 위에서 해숙이 내려다보며 외쳤다. 어머, 임산부가 저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네. 혹시 일부러 깨트린 거야? 네? 그러다 아이라도 다치면? 아, 그렇지. 그게 목적이었나?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유리 조각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자신이 뭔가에 휘말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도련님 방 근처에 놓인 작은 장치를 발견했다. 블루라이트가 깜빡이는 무언가. 마이크였다. 집안에 도청 장치까지 설치된 것이다. 유진은 불안감을 견디다 못해 도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이 집을 나갈까봐. 정말 무서워. 그러나 도현은 피곤하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가 집안일에 예민하신 건 당신도 알잖아. 당신도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 민감? 당신 날 믿는 거야? 아니면 당신 어머니 말만 믿는 거야?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도현은 말없이 등을 돌렸다. 다음 날 유진은 이른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워 병원으로 향했다. 급성 스트레스성 위염. 심지어 태아도 일시적으로 심박이 불규칙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분간 안정 취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의사의 말이 귓가를 울렸다. 병실로 돌아온 유진은 배를 어루만졌다. 우리 아가 미안해.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네. 한편 해숙은 그 시간에도 명월당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예, 회장님. 곧 태양이 기울고 가문의 운이 바뀔 겁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늦어요. 그 여자 곧 쫓아낼 겁니다.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 여자가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그렇죠. 좋습니다. 한남동에 한 여자가 기어들어와 회장님 운을 삼키는 걸 두고 볼 순 없지요. 해숙의 얼굴에 냉기가 돌았다. 손에는 며느리의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재단 명의의 계좌 명세서. 우연히 발견한 그것이 해숙에게는 결정적 단서로 보였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그년 역시 탐욕스러워.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감하듯이. 한남동 저택, 오전 10시. 현관문 앞에 낯선 두 명의 남성이 서 있었다. 한 명은 건장한 체격의 경호업체 직원, 다른 한 명은 고급 정장을 입은 법무법인 직원이었다. 서유진 씨 맞으시죠? 여기는 임시 퇴거 요청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네? 유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등기우편도 아닌 대면 전달? 그것도 경호원까지? 그때 2층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윤혜숙의 발소리가 들렸다. 하이힐 굽소리가 대리석을 탁탁 때릴 때마다 유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쓸데없이 놀라지 마. 그냥 집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으라는 뜻이야. 해숙의 말투는 마치 누군가를 호텔방으로 초대한 듯 부드럽고 여유로웠지만 그 눈빛은 살얼음 같았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도현 씨한테 말도 없이 이런.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흔들며 따졌다. 하지만 해숙은 비웃기라도 하듯 말했다. 내 아들? 그 애 요즘 바빠. 이런 사소한 일까지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저 임신 중이에요. 지금 이런 일은 그 아이가 문제야. 내 뱃속의 아이가 우리 집안을 망친다고. 그걸 모르는 척 하지 마.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해숙이 미쳤다는 걸. 아니, 믿고 있는 무속인의 말에 완전히 매달려 있다는 걸. 지금 무당말 듣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모를 리 없잖아. 너도 감이 왔겠지.
왜 내가 널 계속 쳐다봤는지. 해숙은 조용히 명월당이 준 부적 한 장을 꺼내 유진의 발 앞에 던졌다. 여기서 이 아이를 낳으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내가 나가면 모두 살 수 있어. 불과 몇 분 만에 유진의 집 몇 개가 검은 여행 가방에 담겨 현관에 놓였다. 그 속엔 산전 검진 기록지, 태동 일기장, 남편과 찍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가사도우미가 눈을 피한 채 유진에게 속삭였다. 죄송해요. 사모님 전 그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관 밖으로 나왔다. 아침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눈앞은 까맣게 흐려졌다. 아직 양수가 터지지도 않았고 아이의 심박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자신은 지금 거리로 내쫓긴 임산부였다. 택시를 잡으려다 눈앞이 핑 돌았다. 정신이 아찔했고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잠시 벽에 몸을 기대던 유진은 그제야 손에 쥔 스마트폰을 꺼내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성 안내만 반복됐다. 설마 이 일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어머니가 막은 거야? 머릿속이 엉망이 됐다. 믿었던 남편에게조차 외면당한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저택 안거실. 해숙은 유진이 사라진 집안을 둘러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하지만 명월당에게서 온 문자가 그녀를 다시 긴장시켰다. 회장님, 피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숙은 문자를 지우며 독백처럼 말했다. 돌아오게 두지 않아. 다시는. 그 아이가 이 집안에 발붙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날 밤 유진은 역삼동의 허름한 원룸에 잠시 몸을 의탁했다. 모든 게 망가졌다. 남편, 시어머니, 아이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가정이라는 이름까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조용히 배를 감싼 손을 다잡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우리 지킬게. 이제 나도 싸울 거야.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간접 조명이 싸늘한 원룸 안을 채우고 있었다. 서유진은 허름한 접이식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손에는 가느다란 펜 하나. 그녀는 여느 때처럼 메모장을 열고 그동안 마음속에만 삼켰던 단어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윤혜숙, 명월당, 재단 계좌, CCTV, 도청, 퇴거 통보, 도현의 침묵. 그들이 나를 버렸다면 나도 더 이상 참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그날 이후 유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지인의 도움으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았다. 임신 중 퇴거 강요 및 감시 행위는 충분히 가정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유진은 그 말에 힘을 얻어 예전 시부모님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본 재단 장부 복사본을 꺼냈다. 그 안엔 뜻밖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재단 비상기금 3억 원 김도현 명의 임시 이동. 상속 관련 사전 정리 서유진 출산 이후로 조정 예정. 뭐야 이게? 남편 도현의 이름이 왜 여기에?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몇 가지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시어머니는 단순한 미신 때문이 아니라 이 돈 때문이야. 아이가 태어나면 내 몫이 생기고 그걸 막으려고. 눈가에 피가 돌았다. 그동안 단순한 질투나 오해쯤으로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실은 치밀한 재산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며칠 후 유진은 몰래 도현의 회사를 찾아갔다. 그는 분명 점심시간마다 인근 카페를 찾는 습관이 있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유진은 창밖 테라스에서 그를 먼저 발견했다. 도현 씨, 그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했다. 여긴 왜 왔어? 당신에게 묻고 싶어서.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도현은 침묵했다. 눈을 피하며 물만 마셨다. 도청, 퇴거, 계좌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옮겨진 3억 원. 모를 수가 없잖아. 그건 어머니가 정리하신 거고 나는 몰랐어. 거짓말. 유진의 말에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처음엔 나도 믿었어. 무당 말이니 조심하자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일이 너무 커졌어. 그럼 왜 막지 않았어? 무서웠어. 어머니한테 반항하면 다 잃을 것 같았으니까. 유진은 피식 웃었다. 그래서 결국 나랑 아이를 버린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더니 조용히 화면 하나를 보여주었다. 거기엔 윤혜숙과 명월당이 은밀히 거래하는 녹음 파일 일부가 담겨 있었다. 애를 내보내야 회장님 운이 산다니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회장님 기운이 완전히 빨려나간다고요.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 이제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유진은 휴대폰을 받아들며 말했다. 늦었어. 난 이미 혼자서 싸울 준비가 끝났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서유진의 반격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서울 종로 낡은 건물 3층. 간판도 없는 허름한 공간 안에서 진한 향냄새가 풍겨나왔다. 붉은 비단 커튼, 부적이 가득한 벽면, 구석에 놓인 커다란 불상. 여기가 바로 윤혜숙이 자주 들렀다는 명월당이었다. 유진은 어두운 복도를 조심스레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점 보러 왔어요. 그녀는 긴 머리를 묶고 낡은 트렌치 코트를 걸친 채 최대한 평범한 얼굴로 말했다. 명월당은 그녀를 한번 훑어보더니 손짓했다. 들어와 봐. 기운이 많이 흐트러져 있네. 차분한 듯 보이던 명월당은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다. 작은 CCTV, 노란 봉투, 정체불명의 이름이 적힌 노트들 그리고 책상 위에 무심하게 올려진 명함 하나. 윤혜숙 대유그룹 문화복지재단 이사장. 유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혹시 윤혜숙 회장님이 여기 자주 오셨죠? 그 이름을 왜 묻는 거야? 그분이 제 시어머니예요. 저 서유진이에요. 그 순간 명월당의 얼굴이 굳었다. 뭐? 당신이? 유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거기엔 도현이 건넨 음성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회장님, 그 여자가 뱃속에 아이를 낳으면 큰일 납니다. 산 기운이 회장님을 완전히 덮어요. 애를 내보내야 합니다. 명월당은 재빨리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버렸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당신과 윤혜숙 씨가 공모해 임산부인 저를 집에서 쫓아낸 증거. 유진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지금부터 제 변호사가 당신을 명예훼손, 강요, 정신적 피해 유발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이 사실이 곧 알려질 거예요. 유명 기업 이사장이 무속인과 손잡고 며느리를 몰아낸 이야기 꽤 기사 가치 있지 않나요? 명월당은 숨을 거칠게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내가 입 다물고 사라질 거라 생각했죠? 오산이에요. 며칠 후 유진은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내용은 이랬다. 강요 및 퇴거 협박 혐의 임신한 며느리를 무속인 조언을 빌미로 퇴거시킴. 정신적 피해 및 신체적 위험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 가능성. 공익적 폭로 가치 대기업 이사장의 무속 의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한편 대유그룹 안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윤 이사장이 무속인한테 조종당했다더라. 며느리를 쫓아냈대. 아이 때문에 운이 깎인다고. 시장의 여론도 차가워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유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문제 삼았고 윤혜숙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병원에서 검진을 마친 후 조용히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쓰는 다짐의 글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부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내 아이와 나 이제는 절대 약하지 않아요. 당신들의 거짓말 끝까지 밝힐 겁니다. 그녀의 손끝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복수는 시작되었고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2025년 5월 대유그룹 본사 앞. 수십 명의 기자와 방송 카메라가 입구를 에워쌌다. 윤혜숙 이사장 무속 조언 따라 며느리 퇴거시켜 임산부 인권 침해 논란. 대기업 무속 커넥션 내부 고발자 등장. 전직 며느리의 증언, 대유재단의 민낯 폭로.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서유진이었다. 흰 셔츠에 검정 정장 바지, 단정히 묶은 머리. 어느 누구보다 당당하고 단호한 모습이었다. 저는 단지 한 사람의 며느리이자 한 생명을 품은 엄마로서 목소리를 냅니다. 돈과 권력, 미신에 의존해 사람을 함부로 몰아내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날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기울었다. 윤혜숙은 대회직을 전면 사퇴했고 명월당은 무면허 영업과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대유그룹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 긴급 이사회까지 소집했다. 그 안에서 도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모든 일은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감정이고 그녀에게 남은 건 아이와의 새로운 살뿐이었다. 몇 달 후 유진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의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다. 갓 태어난 딸아이의 손가락은 놀랍도록 작고 따뜻했다. 할인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 유진은 딸의 이름을 할인이라 지었다. 뜻은 하늘이 내린 선물. 그녀는 SNS와 블로그를 통해 현대 여성의 인권과 가족 내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많은 여성들이 댓글을 달았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저도 변호사 상담 받았어요. 당신 덕분에 목소리를 내게 됐어요. 서유진은 이제 누군가의 피해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오후 그녀는 조용히 명월당 앞을 다시 찾았다. 이젠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부적도 떼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유진은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었지. 할인이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딸을 안고 햇살 가득한 길을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에 밀려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 여자의 여정. 그 끝엔 더 강해진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